우리도 아마 임장현이 웬만한 거 시키면 다 하지 않을까. 실감이 부대 얘기하다가 네. M장이 시키면 가영이한테는 시키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역사 속 인물을 뇌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근원 133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근원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인가 싶었는데 네. 또 더워요. 또 더워졌어요. 이게 그 어떤 기후학자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11월까지 맞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폭염이 있을 거라고. 아, 저랑 같은 기사를 보셨네요. 같은 기사 맞습니다. 아마 인터뷰 하나에서 네. 똑같이 베껴 쓴 기사가 많을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분 인터뷰 하시는 것도 봤는데 아 진짜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다르고 올해하고 또 내년은 더 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 기후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도 모자랄 만큼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갖다 주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 어플로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제가 휴대폰 설정이 돼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최고 기온이 28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4일 뒤인 수요일이 최저 기온이 9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폭이 너무 커요. 엄청난 시대예요, 진짜. 이제 제일 걱정은 저는 이제 음식을 제가 하니까 네. 식재료 가격에 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배추 한 배 얼마? 10,000원이 넘었어요. 22,000원. 네. 어제 지금 22,000원. 또 지금 김장 미쳤어요 포기한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배추랑 이런 거를 처갓집 거의 식재료로 처갓집에서 이제 그 담양에서 받아다 쓰는데 아 녹았어요. 배추가 녹았대요. 녹았지. 아,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뭐 연결된 문제인데 경기도 이천에서 살인이 났는데 그러니까 배추 하나가 2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포기를 훔쳤다는 의심 때문에 서울 멱살잡이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와, 그 배추값 때문에. 배추값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평소에는 뭐 2,000원, 3,000원 하는 한 포기가 이제 10배 뛰니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런 것도 연결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작물이나 과일 재배하시는 농가 같은 경우는 기후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작물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과일이나. 그래서 바꿔놓으면 또 날씨가 또 바뀌고 바꿔놓으면 또 바뀌고 이래서 이게 내년에 내가 뭘 심을지 알 수 알 수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하우도 안 쌓이잖아요. 네. 제가 어제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열대 과일 나옵니다. 맞아. 거기 사과 지금 네. 재배합니다. 지금 저번 주에 김밥을 해 먹으려고 네. 마트를 갔는데 저희 그 재료. 와이프랑 애 둘 다 오이보다는 시금치를 선호하거든요. 네. 시금치가 없는 거예요. 큰 마트에. 네. 물어봤어요. 유통이 안 된답니다. 녹아서. 오는 길에 시금치가 녹아버린대요. 아, 다 시들시들 네, 해버리는구나. 그래서 안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기온 때문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농작물들도 네. 그거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올라가. 저희 네. 제 본 적이 경북 의성이거든요. 원래 의성 능금입니다. 맞아요. 사과. 이 사과가 강원도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몇백 킬로 올라간 거예요, 직진으로. 우리나라 음식들이 보면 들어가는 주 재료들이 이제 채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채소들이 또 기후에 민감한 것들이 많아서 제철 채소들을 맞습니다. 많이 쓰는 음식이 이제 한식인데 이제는 한식을 제일 비싼 음식으로 네. 이제 인지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김밥 천국이 김밥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김통이 없어지고. 앞에 다이닝 붙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다이닝 다이닝. 김밥 전국 김밥 다이닝. 김밥 다이닝 가능하죠. 아니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채소들이 이제 진짜 비싸요. 쉽게 구할 수 네. 없는 채소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좀 원래 한 2-3천 원 하던 집들도 6천 원 넘었어요. 김밥. 이제 비싸다 김 선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바르지 않아요, 이제. 김 선생의 조금 고급스러운 재료가 들어갔다 그럼 7,500원이에요. 와, 7,500원이면.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아니죠. 다른 아니죠. 나라 아니죠. 식재료 다른 가격은 다 나라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문제입니다. 네. 진짜 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결국 인간 탓인데. 인간 탓이죠. 네. 네. 인간 탓이죠. 우리가 뭐 편하게 살겠다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지금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연료들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이 기후 변화까지 영향을 준 건데 뭐 결국 인간의 탓이죠. 이걸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라도 뭐 좀 각성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복구가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늦추는 거지. 그렇겠죠. 이제는.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5명 여기서도 아무도 전기차 안 타죠. 안 탑니다. 자, 이건 오해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 어떤 게 있나 네. 찾아봤거든요. 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쉽게 안 떠올라요, 잘. 이게 내용 내용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갑자기 늦춰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도 결국은 화석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거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내연기관 지금 내연기관에 근데 이거는 그 공학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거는 박가영 표정 봤어. 이거는 맞는 얘기긴 해.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의 핵심은 맞아요. 전력 생산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리고- 똑같이 석탄 떼고 하려면은 전기차를 타더라도 그 전기를 만드는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공학자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것도 맞는데 전기차니 뭐 이런 것도 맞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맞아요. 더 좀 네네네.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쏟았을 때 10km 갔다면 화석 연료 요 정도 써도 10km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효율을 만드는 핑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재원은 안 믿어. 박가영은 안 빠르게 믿어. 대응 지금 답변하고 예, 예, 예. 열심히 대응하길래 1리터당 갈 수 있는 자동차 1리터당 기름 1리터당 갈 수 있는 그 키로수를 늘리는 것도 그것도 친환경이 될 수 있는 저도 그런 거거든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를 좀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난 내연기관 계속 탈 테니까 공학도 니네들이 연구 열심히 해라. 아니 근데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전기차가 효율이 좋죠. 그래서 네.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진짜로 내연기관 안에 들어가는 화석 연료의 양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훨씬 효율적인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너 왜 전기차 안 타? 예. 이게 과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기반이 갖춰주고 인프라가 갖춰주고 여러 가지 내가 내 생활에 크게 영향이 없어야지만 또 맞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명한 그 기후 학자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그냥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내가 그냥 이 감성에 이 감성에 공유하고 있다. 이 감성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착한 사람 정도지. 결국은 크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맞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 왜 전기차 안 타? 너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라고 탓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다 같이 그래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전기차 뽑잖아요. 그거 다 세컨카입니다. 맞아요. 서드카고 포스카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네. 그 자가용 비행기 맞아요. 존 트라볼타 자기 집에 경납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2대씩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볼트나 뭐 이런 거 하나 뽑았다고 테슬라 하나 뽑았다고 뭐 이렇게 기념 있는 척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분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에도 보면 빌 게이츠가 책도 썼지만 왓츠 넥스트라고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운송 수단이 전체 14%? 그 중에 개인이 운행하는 그런 차도 있죠. 그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 배, 선박 운송, 비행기 이게 훨씬 더 많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개개인이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개인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이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는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많이 필요하고. 뒤쳐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가 빨리 확충이 돼야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아침마다 피곤한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편안한 숙면을 선사할 브레인 슬립백에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스탠퍼드식 수면법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수면 연구소장인 의학 박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숙면을 위한 과학적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브레인 슬립백의 3중 레이어와 7개 그라데이션 구조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고요. 7일간 사용하면 개인 체형에 맞게 변하는 맞춤형 메모리 기능 덕분에 나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 개발된 이코어 신소재는 공기순환을 최적화해서 수면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머리에 땀이 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최적의 수면 환경이 조성돼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깊은 숙면을 경험할 수 있고요. 지금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특별 할인 혜택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브레인 슬립백에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긴 여름과 그리고 겨울만 남을 가능성이 그렇죠. 네, 여름 겨울 국가로가 이계절 국가. 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이게 날씨, 기온, 온도차도 심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숙면을 잘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일환으로 자 여러분 베개 여러분들한테 맞는 좋은 베개 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브레인 슬립 베개는 자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쾌적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베개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가격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베개구나. 그리고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한 1년 쓰신다고 하면 네.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쓰시는 거거든요. 나의 숙면을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 쓰신다. 네.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죠. 네, 왜냐면 제가 요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이제 창문 열고 자다가 에어컨 당연히 안 켜고 창문 열고 자다가 창문 닫고 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다시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어제 밤에 덥더라고요. 네. 밤에 그러니까 더워. 비까지 와가지고 습하죠. 습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에어컨을 켰어요. 이게 진짜 이게 근데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 약하게 틀고 잤는데 자 여러분들 숙면 취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브레인 슬립 베개로 여러분들의 숙면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에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일교차 심해서 곧바로 따서 먹었습니다. 네. 지켜야 되거든요. 네. 산삼시대. 요즘 그래서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이게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러니까 이게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추울 때 추우면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고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워질 줄 알고 추워질 줄 알고 이제 껴입었다가 다시 더워졌길래 좀 다시 반팔 입고 나갔다가 그날 추우면 이제 작살 나는 거거든요. 반팔 입었네요 오늘.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때 특히 산삼시대 같은 걸 잘 챙겨 드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을 직접 잘 챙겨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산삼순백이 산림청 주간 수출 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산림청 그렇죠. 산림청. 네, 와. 산에다 씨만 뿌리고 산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관할 수 있죠. 당연히. 대상을 수상했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자, 이 산삼 시대는 이제 도라지도 들어가 있고 홍삼도 들어가 있어서 네. 맛도 그렇게 텁텁하거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새콤달콤하고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젊은 분들은 또 맛이 맞아요. 취향에 맞지 않으면 잘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쓴맛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산삼 시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삼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아, 많이 무거워요? 네. 네네네. 자, 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침착하게 들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음. 역사상 최악의 생체 실험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마루타라는 영화가 네. 엄청나게 센세이션 네네.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못 보는 나이였습니다. 워낙 그 나오는 장면들이 잔인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관람가가 저는 못 보는 거여서 저 그리고 또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책으로 좀 봤을 때도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 원래 책이 원래 있는 거죠? 책은 여러 권이 나왔고요. 어. 일본에서도 나왔었고 중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고 네. 이제 다큐멘터리도 여러 있고 대중 매체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무슨 생체 실험이 있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 잔인한 이야기 마음 나올까? 좋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여사들이 나올까봐. 이게 한국 사회에서 731 부대가 유통될 때 보통은 굉장히 잔인한 사진들을 막 띄워놓고 그렇죠. 그 인간의 어떤 잔혹성 네. 막 이런 거에만 집중, 저런 악마들 네. 이런 것들만을 하게 되면 사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마를 욕하는 거 말고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잣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독일 나치에 의해서 행해졌던 홀로코스트들도 그렇고 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스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잔인한 것들 인간의 잔혹성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외에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네. 배경 이런 것들도 함께 알려면 좋겠지만 일단 널리 알리기에는 네. 그런 자극성. 잔혹성부터 그렇죠. 알리는 네.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수도 없어요. 일단 묘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잔인하니까. 일단 무조건 노딱이 붙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또 접근하는데 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731 부대는 공식적으로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부분적으로 법정에 섰던 적은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미국과의 거래가 그렇죠. 조금 있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폭로성들이 폭로를 한다면서 막 이렇게 재생산되는 것들이 사실은 731 부대에서 실험했었던 자료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콧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아예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부정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그렇죠. 있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그거 아닌데? 그냥 수상이 괴담일 아닌데? 뿐이야, 뭐 이런 괴담이잖아 그거 다. 니네가 이상하게 생산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731 부대와 관련된 건 3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소련에서 있었던 하바로브스키 재판. 이건 소련군 중심이죠. 소련군 중심으로 했었던 그 중국의 선양 재판, 셋째 그 일본에 있었던 동경 재판. 요 3개인데 셋 다 제대로 된 판결이 없었어요. 거의 유일한 게 이제 중국 선양 재판이죠. 중국에서는 네. 일단 이 731 부대와 관련된 건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731 부대와 관련된 그 전체 피해자 숫자도 사실 몰라요. 네. 몇 명이 희생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 왜냐면 기록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네. 근데 추정컨대 적게는 3,000, 많게는 5,000 정도 네. 희생자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세게 네.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바로프스키 재판이랑 동경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 이야기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선양 재판에서의 기록들을 정리한 출판 작업이 80년대 후반부터 나오거든요. 요러면서 조금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네.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이 찍습니다. 일본에서.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는 9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알려지게 되는 게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인 건데 네. 요거는 꼭 그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용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오용되는 자료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네. 731 부대 하면 메이저 신문이나 음. 그 메이저 방송국들에서도 네. 이 사진을 그렇게 써요. 지금 이제 PD님이 띄워주실 요 사진들인 건데, 요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은 네. 731 부대에서 사용됐었던 사진 자료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허위 자료인가요? 그 사진이 좀 자극적이고 좀 위험해 보이거나 두려워 보여서 섞었는데 그대로 각인이 돼서 쭉 잘못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보면은 네. 731 부대로 오해하기 좋은 사진들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제 해부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시신해부하는 거니까. 시신해부하는 사진인데 첫 번째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띄워지는 사진이거든요. 네. 이게 딱 보면은 이 뭐라 그러지? 마스크 딱 쓰고 네. 수술복 같은 수술복 같은 거 딱 입고 누가 이렇게 시체가 앉아 있는데 다리가 막 잘려 있고 그다음에 막 해부가 되어 있고 막 네. 시체가 열려 있고 이런 사진이에요. 네. 가장 대표적인 731 부대 사진으로 띄워지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1910년대에 네.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네. 일본에서 그 만주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그 일본인들도 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부하는 사진 첩이에요. 그래서 그 731 부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진인 네.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게 731 부대 사진이라고 좀 많이들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731 부대 사진이 아니라 요건 JTBC에서도 그때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던 방송이에요.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도 이게 이시시로가 직접 무슨 실험하고 있는 네. 사진으로 띄워진 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진이 아니고 JTBC에서도 잘못할 정도로. 네. 1928년에 진안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군이랑 관동군이랑 그 중국 장제스군이랑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사망했었던 일본인 병사들을 그 해부하는 사진. 그 사진이 이게 그 시선이랑 그 실험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랑 이런 게 그 딱 741 부대로 오해하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이게 해부를 딱 하면서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거기 누워 있는 사람은 일본군 병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진은 잘못 알려졌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생체 실험이나 해부가 있었던 건 또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돼버리면 일본에서는 야 니네들이 731 부대 증거라고 갖고 온 거 있지? 그거 가짜야. 가짜야. 우리 이미 1910년이나 20년대에 이미 출판돼서 나왔던 책이에요. 네. 10년대, 20년대. 그래버리면 이거 봐. 니네가 얘기하는 거 다 이상한 자료들 갖고 와가지고 그거 아닌데 일본군 병사인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합법적인 부검 사진이니까 찍는 거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를 그렇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잘못 오인돼서 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한국에서 보도가 될 때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해요. 그 사진을. 근데 그게 계속 쓰였구나 그 뒤로. 근데 사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이게 1910년대 일본군이 패스트 관련돼서 해부한 사진인지 네. 이게 28년에 모르죠. 진안 사건에 있었던 그 사진첩에 있었던 자료인지 알 수 없어요. 팩트 체크를 못. 팩트 체크가 힘듭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731 부대 사진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론들도 의심 없이 재생산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예민한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입장에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건일수록 약간 좀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잔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실험이 있었는지도 뭐 조금씩은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대체 왜 일본에서 이런 생체 실험과 이런 세균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니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언론들이 되게 그 받아쓰는 거 하면서 생각 많이 하고 받았을 것 같지만 완전 무지성으로 그냥 갖다 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최근에도 그래요. 연합뉴스에서 나토를 나타라고 했는데 전 언론이 다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타라고 썼어요. 아무런 거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 그냥 없이. 무지성이 무지성. 그 예전에 그 한시 같은 거 시발노마 이거를 누가 네티즌이 만든 건데 그걸 어디 언론에서 그대로 받았었어. 시발로무 새끼. 뭐 시발로 이거 그걸 이제 한자로 조합을 해가지고 뜻을 누가 만들어서 마치 진짜 그런 있는 것처럼. 한자 그 뭐냐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인터넷에 밈으로 그것도 되게 오래전 거예요. 10여 년 전 건데 그거를 2년 전인가? 네, 그것도 조선일보 기자라는 양반이 그게 진짜 있는 건 줄 알고 기사 인용해서 썼어요. 네. 그냥 무지성입니다 다. 그렇게만 또 몇몇은. 몇몇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쓰인 사진들이 네네네. 무차별적으로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팩트 체크가 수월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팩트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동아일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거 썼겠지라는 생각으로 다 받았었겠지. 네네네. 어. 이거는 뭐 언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워낙 공개된 자료도 아니거니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재생산됐었던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아님이 밝혀지면 그 다음부터 정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보였다. 그 대신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모습들을 차분히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섬세한 작업이고 맞습니다. 네. 예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인 게 뭐 하나만 잘못돼도 그걸로 침소봉대해서 맞아요. 다 잘못된 것처럼 네네네. 매도당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료로 인용되면서 이게 호도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인체 실험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아, 네. 그것도 대규모로. 네. 우리 그러면 배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나치는 이제 그 홀로코스트 하면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많은 또 학살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2731 부대에서 있었던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들. 왜 이런 일들이 무슨 심리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731 부대에서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일본 의사들이잖아요. 다 의사들이죠. 의사들이죠. 네. 아니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니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직업 윤리가 좀 요구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들이 이 생체 실험에 무슨 생각으로 참여를 했을까? 나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의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치에 대한 거는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뭐 지난번에 한 것처럼 네. 이제 이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도덕적인 거 없이 하는 이유를 실험적으로 이제 규명한 사람이 스탠리 밀그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일종의 강요된 자율 아니면은 무엇인가 통제된 것 속에서 매우 자유로운 이성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매우 그 무엇인가 강한 도덕성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향돼 있는 출세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인 의사들이 했던 네. 그 행동들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국가에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출세와 연결되고 충성과 연결되는 것 이게 이제 강요된 자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의 네. 자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인류애적인 무엇인가 있을 거라 하지만 그게 이제 틀 안에 갇혀버리니까 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는 한번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리 밀그럼의 그 실험은 그겁니다. 자기는 고통을 못 느끼지만 남한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전기 충격 줬던 전기 거죠. 충격을 주는 네. 것도 그런데 그 단순한 전기 충격도 그러는데 실제로 이걸 해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이 말하자면 뭐 바이러스 같은 걸 주입하는 경우도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뭐 천황을 위해서 아니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인류 발전을 위해서라는 게 한번
각인이 돼버리니까 네. 더 이상은 뭐 의미가 뭐 인류 발전보다는 아마 자기 승진 이런 그렇죠. 것도 있었겠죠. 예, 아마 상관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겠죠.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아. 나는 그 부석밖에 안 돼. 내가 뭘 어떻게? 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이 결국은 이 731인 거죠. 이게 그 이제 심리니까 정치도 비유하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인데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쉴드하고 다닐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도 사실은 의사가 미친 듯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맞아. 그 의사에게 돈을 주든 계급을 내려주든 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몰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제일 위험한 게 성실한 사람이래잖아요. 잘못된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조직의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한낱 가벼운 것인지 좀 보여지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정치권이나 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연결되는 건데 이게 뒤에 말씀하신 녹십자, 일본 녹십자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게 되지 않은 거를 네. 일반 사람들한테 그 혈액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의사들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이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731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관련된 부분인데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냥 녹십자라는 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네. 왜냐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걸 가열해서 없애야 되는데 안 가열하고 어떻게 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갖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이게 같은 맥락이죠. 네. 우리도 아마 임장형이 웬만한 거 시키면 다 하지 않을까. 실수 아니에요? 731부터 얘기하다가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가영이한테는 시키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가영이한테 시키고 싶은 거 회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장원님이 이걸. 네. 뭐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731부터 얘기하다 이게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 예, 농담입니다. 다 날려야 될 것 같은 너무 느낌 들긴 무거워지는 하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잠깐 얘기해 안에 보겠습니다. 예. 엄청난 지금 와서 우리가 네. 보면 이거는 뭐 객관적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히 너무나도 큰 악행인데 거기에 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참여했던 의사들은 어떤 심리였을까를 저희가 잠시 들여다본 거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731부대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를 보셨나요? 제가 과제로 내드렸는데. 아 제가 한 그 5화 5화까지 봤어요. 열심히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한솔 씨 그런 너무 과제가 예쁘더라고요. 아, 제가 무슨 단톡방에 분명히 제가 올려. 아, 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경성 크리처 시즌 2를 맞춰가지고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거기에 보면 오늘 주로 이야기할 이시시로라는 731부대 부대장입니다. 네. 요 사람의 모델이 됐었던 병원장. 사람이 병원장이 나와요. 네. 현봉식 씨가 그 역할인데 네, 봉식이 형. 나온다고. 현봉식 씨와 아마 그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장교로 나오는 아,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섞여 있는 사람이 이시시로인데 네.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네. 그 드라마에도 그렇게 묘사가 묘사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 그 천황제 파시즘 네.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사람이 그 요제프 맹겔레라는 네. 그 이제 나치 그 아우슈비츠 실험을 했었던 네. 의사죠. 의사인데 요 사람도 그렇고 이 이시시로도 그렇고 경성 크리처에 나오는 네. 그 부대장으로 나오는 이 사람도 보면은 명령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네. 그냥 정말 본인의 지적 궁금증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진짜 사패. 진짜. 그러니까 그게 도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이- 호기심이.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실제로 그걸 믿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현대 의학의 발전과 연결될 거다.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걸 뭐라 그래? 저는 심리학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의학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냥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신념까지 가져버리면 정말 맞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신념까지 갖추고 있었네. 신념과 나는 이걸 희생하는 거야. 잘못된 나는 잘못된 이거 신념. 그렇지 잘못.
나는 이건 희생하는 거야. 라는 느낌까지 합쳐지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그 보편적 윤리 의식이 결여된 지적 호기심.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 경성 크리처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부대장으로 나오는 현봉식 배우 말고 네. 부대장으로 나오는 사람 보고 있으면 표정이 없어요. 계속 무표정하게 그냥 실험체라고 표현하는 본인들은 실험체를 두고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봐. 잘라봐, 넣어봐, 잘라. 막 이런 거. 갈라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미친놈한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건 파시즘 정권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체계죠, 시스템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게 한국에서 이 7.3 부대 관련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왜냐면 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자료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희종 선생님이랑 최규준 선생님이 논문을 거의 쓰셨거든요. 네. 이 두 교수님의 논문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시시로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거 완전 이 새끼는 진짜 도라이예요. 개사이코구나 이거는. 완전 싸패.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흥미롭게도 천재입니다. 개사이코 천재 이게 진짜 만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 소재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많아요. 만화에. 그 빌런 의사들, 네. 뭐라 매드 닥터들. 네. 유년기부터 수재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교토제국대학. 지금도 동경제대랑 교토제대는 서로 자기네들이 쌍벽이잖아. 메이저라고 최고다. 하고 이제 싸울 정도로 아무튼 일본 최고의 메이저 대학 의학부 수석입니다. 네. 아주 그거고 그다음에 주로 이 사람이 그 의대예요. 네. 지금 의사분들 이제 제일 성적 좋으면은 보통 성형외과 가거나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도 원래 메이저 이제 제일 수석으로 하면 가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제일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이상한 데 관심을 갖습니다. 세균학, 혈청학, 병리학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새끼도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의료대라는 의대 입학 못했을 텐데. 근데 서울대 의대의 가장 똑똑한 애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제일 바이러스학이나 이런 거 한대. 그러니까 조금 2, 3등은 말하는데 성형외과에 돈 버는데 네. 진짜 그런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페적 호기심이 그렇게 아, 얘기하면 기생충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병리학 연구자예요. 말하자면 아니 이런 호기심이 야, 있는 이거 거예요. 탈룰라 아니야 이거. 저희 아버지 미생물학자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다는 아니다. 다는 절대 아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걸로 교수 생활만 30년을 하신 아, 분입니다. 진짜요? 야. 다 사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그 일을 했었잖아요. 어. 미생물학자분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강해요. 근데 아버지도 혹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의 그냥 진짜 이게 지적 호기심이 그냥 강한 있다는 사람들이 거죠. 다 못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있다는 진짜 거예요. 돈 욕심보다는 자신의 직접 호기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미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 말씀을 예. 하시는 그 거잖아요. 말은. 예. 근데 네네네. 심리학적으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달에 가보고 싶다, 우주를 정복하고 싶다가 과학자의 끝판왕이면 의료인들도 내가 눈에 그럼요. 보이지 않는 마지막 그 하나의 세포, 어. 마지막 그 하나의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싶다가 끝판왕 아닌가요? 그들의 필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남들은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그렇게 그 생각할 것 같아. 자긍심이 높고 네. 그리고 그 공부도 혼자 하고 똑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나쁜 사람이나 소리가 그러니까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이 중요하면 미생물학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그렇지. 그런 거 연구하기는. 네. 아무튼 네. 이 사람 육군 군의관으로 있다가 네. 세균학이랑 병리학 연구를 위해서 교토대학원으로 파견이 되는데 네. 대학원생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수면병 기묘한 수면병이 한번 돕니다.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냥 병이 네.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수면병이라면 뭘까요? 이게 기면성 뇌염이라고 하는 네. 건데 이게 걷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픽 네. 자는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기면- 모르겠어요. 기면증이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어. 이거 뭐 이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왜냐하면 수면병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뭔가 바이러스 유래돼 갖고 연결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걷는데 푹 쓰러지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또 깨어나고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바이러스 이런 내가 것들 이런 있죠. 병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건 그냥 기면증이고. 이거는 기면성 뇌염이. 그런 이런 네. 아니요, 얘는 그냥 잠이 많은 거예요. 수면증.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뭐예요. 근데 이거를
이걸 왜 이럴까를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대학원생이었는데 지도 교수를 설득해서 이걸 교토제대 의대가 네. 통으로 프로젝트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걸 밝혀내요. 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대학원생 신분이었는데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교수가 아닌데. 네. 그 교수를 설득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이쪽 분야의 세균 쪽 분야에 일본 내에서는 권위자로 이제 네. 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시시로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시시로 일단 악마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라고 이제 좀 뭐 구술이나 이런 거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없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일단 굉장한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아. 그거에 대한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어떤 구술 자료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본인의 그 연구실 건너편에 교토대학 총장이 살았다는 거, 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매일 찾아갔다더라. 근데 매일 찾아가서 한 일이 뭐냐? 네.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야, 자신의 이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한 걸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런 거예요. 딸이랑 결혼한 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시시로라고 하는 인간, 네. 악마화된 인간의 네. 이름하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매일 관사에 찾아가서 아. 결국에는 딸과 이렇게 결탁을 네.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추후에 만들어졌을 수 있다. 근데 뭐 아마 이 사람의 삶을 쭉 보고 있으면 이런 인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목적으로 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네. 네. 아니 그냥 우연히 지겨워. 만났는데 그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 딸일 가능성은 네.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렵에 이미 교토제대 의대에서는 이 사람 유명 인사 맞아요. 아. 왜냐하면 대학원 시절부터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전염병의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총장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똑똑한 애를 내 사회로 들이고 싶다라는 또 바람을 가졌을 수도 있겠네.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일화가 하나 더 붙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유흥주점을 다녔다. 아니 뭐 얘는 씨발 뭐 하고 싶은 게 많아. 성욕도 있고 성공욕구도 있고 탐구욕도 근데 있고 이제- 그냥 욕망의 화신이었네. 근데 거기에 붙는 게 그냥 유흥주점 다는 게 아니라 게이샤들이 있는 데로 갔는데 어린 게이샤. 15살 어린 무렵에 게이샤. 예. 미성년 게이샤만 탐했다더라 라고 하는 일화까지 붙어버리면 이제 그 아 변태 성욕자까지. 그렇죠. 이 총장 딸과 결혼한 거는 철저히 권력형이라는 게 이제 같이 서사가 묶여. 이건 권력형이고 자기의 성적인 건 다른 게 있고. 야, 그 영화에서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나 매드 닥터 맞아요. 묘사할 때 딱 전형적인 모습들은 다 갖추고 있네.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템프로에서 아가씨들하고 많이 사귀는 이유가 이상한 애를 얘기해 달라. 사페들 저희들이 찾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만 찾는 애들을 제보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범인을 잡아요. 탐문 수사를 하실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변태적인 것을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탐문 수사할 때 팁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오늘 예민하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 예민해.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이시시로는 아주 좀 극단적일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어린 게이샤를 찾는 게라면. 네.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 해외 시찰인데 이제 세균학을 공부하러 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육군 군의학교 교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균 화학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대단히 특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특이하냐? 이미 유럽에서는 네. 이 세균 화학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금지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네바 협약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유럽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갈래가 또 뭐 있냐면
어차피 세균 화학 무기는 만들 수도 없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세균 화학 무기가 이미 상용화가 되면 안 되지만 몇몇 국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균 화학 무기가 1차 세계 대전 때 화학 무기가 이제 쓰였죠. 염소가스. 네. 네. 그때 저희가 1차 세계 대전 편에서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가스 막 뿌리고 네. 막 이런데 네. 거기에 더해서 세균전은 가능하냐라고 네. 하는 게 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세균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균전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세균은 피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피하 구분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전파시킬까?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게 활용이 될 수 네. 없다는 생각으로 전제를 해야 돼요. 세균 막 따뜻하면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갖다 뿌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갖다 뿌리냐. 이 말이에요. 대포를 쏠 거예요, 아니면 네. 사람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단 포탄으로 세균을 간다? 어차피 고열로 다 죽습니다. 퍼지니까. 그다음에 병영 균체를 옮긴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대규모로 퍼질 수 있느냐? 네. 이 문제는 다른 거래요. 저도 이제 뭐 세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네. 이게 세균을 한 사람한테 옮긴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무기화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특히나 치사율이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균일수록 전파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는 전파도가 낮고 네. 우리가 코로나가 위험한 게 전파도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드라큘라 백작이 시체를 성 안으로 넣거나 이런 방식의 세균전이라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공포를 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이 나온 거거든요. 네. 심리전으로 연결되는 심리전과 연결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그 세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무기화는 불가능해. 무기화는 불가능해.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자가 대부분의 유럽에서의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류 학교의 주장을 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영국의 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네. 공중에서 세균탄을 연이어 투하하여 유행병을 만연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전혀 불가능하다. 발진 티푸스, 황열, 기타 수많은 유행병은 그 세균의 전염에는 동물을 필요로 하는 바. 가장 공포스러운 콜레라의 경우에는 그가 이론적으로 세균 투하자의 우수한 무기로 가능하지만 탄, 용기로부터 균을 투하하여 오염시키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네. 결론을 내버려요. 불가능하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났고 네. 혹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거 하지 말자라고 제네바 협약에서 이걸 한 거예요. 네. 하지 말자고. 근데 이거를 듣고 어. 이시시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겠다. 아. 다들 안 할 때 우리가 하자. 다 안 된다고 하고 어. 성공하더라도 하지 말자고 해? 그럼 우리는 해지 하면 뭐.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고방식인 거죠. 네. 아니면 관종이었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나 다들 불가능하다고 한 거를 내가 나는 해야지. 해버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인은 이걸 꼭 성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네. 집념을 갖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당시 일본의 그 군국주의 정권하고 코드도 잘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본인이 설득을 해요. 본인이 설득 이게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설득합니다. 근데 가능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었던 배경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일본은 제네바 협약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다들 서명할 때 유럽은 서명한 거죠. 이때 일본의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요. 서명은 하지 않지만 존중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국제법적 구속력은 갖추지 않지만 존중을 하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거는 아니에요 라는 것만 표현한 거죠. 그냥 업저버가 되는 거네. 업저버가. 네.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때쯤에 일본의 화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쯤에 일본의 화학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때 노벨 화학상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이제 1화
이시시로가 어떻게 네. 일본 군부와 네. 이 일본 내각의 마음을 얻었느냐. 1화예요. 히로히토 천하. 쇼와를 앞에 두고 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 1화 중에 하나거든요. 오줌을 물로 바꾸는 실험. 오. 필터. 네. 오줌을 물로 바꾸는 실험을 했다. 어. 그래서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쇼와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합니다. 오줌 아, 싸고 그래서 받다 먹어요? 오줌을 싸고 본인이 마셔요. 진짜? 야, 걔네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 원천 오염수 같은 경우도 좀 변태 같지 않아? 시대가 받다 먹어. 아니, 그 일본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본 장면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거 받아 먹었잖아요. 기타 정수기 같은 거 갖고 나온 거? 아니 어디 뭐 훨씬 더 뭔가 좀 고도의 정화 기술. 어디서 시장에서 뭐 바닷물 먹은 여자가 생각나는데 그건 다른 얘기인데. 아, 여기다 또 정치권까지 하십니까? 에이. 자, 제가 정치적인 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게 얘기고요.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묘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그때 당시 기형적 그리고 왜곡된 비정상적인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 네. 구조 안에서 진짜 소시오패스 같은 미친 놈이 만났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네. 일본인들이 다 그래라는 표현을 아,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갑자기 물 이런 거를 하냐. 그 왜냐면 731 부대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부대의 원조를 쭉 따라가 보면 관동군 방역 급수부입니다. 방역 부대죠? 방역 부대입니다. 방역 부대. 네. 그게 뭐냐? 당시에 그 만주에 패스트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이 그렇죠, 예.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역. 그 다음에 이 세균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다 물과 오염된 물과 함께 온다. 그래서 물 정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 그렇죠. 그게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방역 급수부. 그렇죠. 관동군 여기 부대장으로 처음 옵니다. 전염병을 방역하고 물을 공급하는 이거죠. 방역 급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만주 지역의 하얼빈. 하얼빈. 지역이 이게 만들어져요. 네. 방역급수부.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731 부대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원래 받았었던 임무는 네. 방역, 그러니까 세균을 막아내고 물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막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히토 앞에서 오줌 싸가지고 물을 마셨다는 일화가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서 히로히토가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팍팍 밀어줬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이시히로가 자기 지도 교수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55년 이때요. 네. 그 본인이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 참 훌륭했습니다. 뭐라 하는 게 남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731 부대 건물이 어마어마했대요.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엄청 빵빵하게 받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네요. 엄청 빵빵하게 받습니다. 엄청 빵빵하게 받고 이 동네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회고들도 남아 있어요. 이 중국 사람들. 중국 그러니까 그 하얼빈에 있는 핑팡 지역인 건데 여기에 살았었던 분들한테 들으면 일단 이름은 방역급수부로 되어 있는데 너무 희한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가는데 나오지는 않아. 이런 게 매일같이 반복돼요. 밤만 되면은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비명소 들리고 나오는 사람 없고. 혹시 이 터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남아 있죠. 아마 폭파하려다가 못했죠? 폭파는 했습니다. 했나요? 폭파하고 자료들도 다 불타 버렸는데 터 남아있죠. 터가 있죠. 중국은 이거 엄청 기억하려고 해요. 왜냐면 거기 대부분의 그렇지. 그 희생자분들이 중국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기 이 동네를 봉쇄를 해버려요. 동네를. 아니 박가영 씨는 그 엄청 잔인한 만화도 잘 보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만화는. 실제랑 다르죠, 당연히. 이게 실제로 이런 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그럼요, 섬뜩하죠. 그럼요. 네. 근데 이게 그 하얼빈 지역에 있었던 요게 이제 731 부대인데 네. 여기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게 중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중국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북경, 남경, 광동, 싱가포르까지 자매 부대격인 방역급수대가 만들어져요. 일본 부분을 따라 옮긴 쭉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네, 이게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22부대예요. 20.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군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부대장이니까. 22부대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예.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겠어요. 아. 조선에도 있었나요? 요게 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요게 사실은 경성 크리처의 네. 아이디어. 아이디어인 거예요. 조선에도 있지 않았을까? 아. 라고 하는. 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련군이 먼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 속도 너무 빨라갖고. 들어오면서 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조선에는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경성 그리스는 일종의 상상의 그거네.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시시로의 732 부대가 실험을 하는 건데 가장 이게 잔인했었던 게 뭐냐? 이제 세균 무기예요. 세균 무기. 그러니까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균 무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자 부대 안에서만 개개인의 사람들한테 뭔가 실험을 한다고 이게 무기화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시시로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무기여야 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전 환경이든. 그러니까 이게 건물 안에서 실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시시로. 이게 동네에 뿌려봐야 되는 거예요. 야, 실제 사람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해봐야 된다. 동네에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와. 합니다. 해요? 합니다. 그게 중국의 뭐냐? 한 마을에 1940년에 시작되는 지금의 장춘 지역 장춘. 그 만주국 수도 네. 신징 옆에 네. 농안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세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징은 수도기 때문에 네. 여기는 중국인만 살지 않아요. 일본인의 비율도 2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면 그 근처에다 해야 됩니다. 거기가 농안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99.9%가 중국인이에요. 여기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안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패스트 실험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 실험. 이제 패스트 실험을 하는데 왜 이 농안 지역이 꼽혔냐? 이전에 1910년, 20년, 30년대에 네. 지속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패스트가 한번 발병됐던 데예요. 그러면 이거를 뿌려도 이거 우리가 뿌린 거 의심받지 아닌데? 않는 거죠. 예전에도 여기 패스트 있었잖아. 네. 이렇게 둘러대기 좋은 곳이라 여기에다 뿌리는 겁니다. 네. 뭘 뿌린 거예요? 이게 패스트균이 있는 벼룩 5g을 뿌립니다. 벼룩 5g이요? 5g. 벼룩. 근데 이거 5g밖에 안 되는데 왜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벼룩이 수만 마리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5g 정도 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지. 네, 5g의 벼룩을 뿌려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패스트가 1차, 2차, 3차 감염들이 이렇게 네. 코로나도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네. 1차 감염 지역이 따로 있고 네. 2차, 3차 한 거잖아요. 농안이 결정된 것 중에 결정적이었었던 게 2차로 넘어가면 네. 저기 신진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실험도 하는 거예요. 막는 것도 실험을 해보겠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오냐 마냐. 이것도 실험으로 넣고 싶었던 거대한 공간 실험을 한 거네. 굉장히 거대한 공간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건 미친놈 아니면 못해. 1차 감염에서 1.6%가 감염됩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본영에서 했겠지 당연히. 그게 이제 핵심인 건데요. 네, 네. 허가는 해주는데 여기에서 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해요. 일본에다가 발표. 일본 내각에 발표할 때. 왜냐하면 2, 3차를 막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2, 3차를 못 막습니다. 못 막아. 그래서 일본인들도 감염이 됩니다. 일본인도 죽으면 자기가 그 실험을 못하게 할까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2차 발병이 이 1차 감염지에서 62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네. 이걸 못 막아요. 막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인도 죽어나가는 걸 본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를 1, 2차를 다 축소해서 발표합니다. 1, 2차를. 네. 진정한 미친놈이네. 도라인 거죠. 근데 아마 본인은 그러면서 결과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자기만 아는 네.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걸. 어차피 기록도 다 내각에도 구라로 말하고 네. 다 소각시켰는데 네. 자기 실험 로그를 썼겠지. 아닙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네. 이시시로를 앉혀놓고 네. 전기 고문을 한 거죠. 아닙니다. 측근 오른팔이 하나 있었겠지. 측근 오른팔이 이걸로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배신을 뒤통수 때린 거지. 뭐 통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놈이 하나 있었네. 이걸 논문으로 쓰겠다는 거는. 증언과 폭로면은 배신인데 논문까지는 이시시로의 공부로 간 거잖아. 부관이었었던 가네코 주니치의 논문이 나중에 발견. 이게 1943년 논문이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 논문에 써 있어요. 소화 15년 6월 4일 농안에서 세균 살포. 담담하게 그냥 네. 실험했다는 실험 서로 기록처럼. 죄의식이 없는 애들끼리 있어서 그냥 그걸 논문 썼구나. 네. 현내에 동력이 높은 패스트균 무기 5g을 비밀리에 살포했다. 이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죄의식이 전혀 없네. 죄의식이 없다.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지. 이 씨가 한 거지. 난 도왔을 뿐. 난 도왔을 뿐이지. 나 그냥 남겼을 그렇지. 나는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으로 남기려고 이 위대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사실 2, 3차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일본 네. 그 내각이나 이 관동군 입장에서 이게 핵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축소해서 발표를 했었던 건데 아마 본인들은 되네? 라는 그거에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이 실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문명구에서 불가능한 실험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굴 대상으로 실험을 했냐? 방금은 밖에서의 실험인 거고 이제 그러면 건물 안, 이제 경성 크리처라는 영화를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본이 바라본 중국인과 조선인이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 일단 일본은 그 제네바 협약은 없지만 나중에 그 헤이그 선언이랑 이런 걸 하면서 그 열강들끼리 포로에 대한 전쟁 포로에 대한 거는 서로 논의를 결의를 해요. 그래서 전쟁 포로에 대해서는 조건을 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로는 항상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하며 폭행,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시민적 능력을 보유한다. 인격과 명예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특히 신문을 받을 때 어떠한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도 안 되며 신문에 거절한다고 하여 위협을 받거나 모욕이나 그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생체 실험은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불법인 거죠. 근데 일본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포로가 왜일까요? 아니니까. 그렇죠. 왜 포로가 아니냐? 이들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친일파 원리야. 게릴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국정 문제랑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연결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에게는 이게 지금 전쟁 아니야. 전쟁 아니잖아. 만주국이 왜? 만주국은 그 만주국이야 그냥. 중국인들이 뭔데? 그게 무슨 나라인데? 중국 없잖아 이제. 만주 국민인 거지. 만주 국민이 있는 거고 중국에 있는 애들 그냥 무장 집단이 무장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장 폭도 뭐 이런 거죠. 폭도예요, 네. 폭도. 조선인들 뭔데 걔네 간첩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걔네들이 왜 전쟁 포로야? 전쟁 포로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이그 협약에서 협의한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에 밖에 있는 존재. 벌거벗은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실제 일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들 요때에 미친놈들이 얘네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군은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집단 관계에 빠지는 집단 거잖아요. 관계에 빠져 있어요. 이건 구조의 문제죠. 일본 네. 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돼 버리면 전쟁 포로도 함부로 다룹니다. 특히나 이제 영미와 전쟁을 할 때는 네. 진짜 전쟁이에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네. 국제법 안에서의 진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도 해야 되고 네.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 이 협약 안에서 해야 돼요. 네.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연합군 포로가 한 13만 명 정도 되는데 사망률이 27%입니다. 포로 4분의 1은 죽였다는 거 죽거나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콰이강의 다리 보면은 그거 그 영국 포로 미국 포로 그냥 싹 굶어 죽이는 거 그거 딱 그거잖아요. 와. 이게 딱 독일, 이탈리아도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 독일, 이탈리아의 포로, 연합군 포로가 4% 정도군요, 사망률이. 네. 근데 연합국은 1%가 채 안 되는 걸로 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1, 2% 내외로 알고 있어요, 사망률이. 그런데 일본은 27.1%입니다. 거의 30%네. 미쳤네. 그러니까 광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의 최종은 누구냐라고 할 때 히로히토, 당연히 히로히토 네. 오고 그 안에 도조히데키라는 정말 더 또라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내각 수장이자 네. 그 군 책임자이자 내각 수각이었었던 도조히데키라는 인물. 요 인물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명령을 내버려요. 그 사람의 명령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다 할복. 본인들도 할복을 하고 포로도 죽이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했었던 게 오키나와 전투거든요. 오키나와가 미군한테 점령당하기 직전에 오키나와 사람들을 죽여요. 학살을 해요. 오키나와는 또 일본 원래 역사하고는 결을 달리하잖아요. 그렇죠. 왕국이 따로 원래 있었죠.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네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 타자화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게 광기의 전쟁인 거예요. 광기의 전쟁. 그렇게 전쟁 포로로도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인, 중국인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히면. 자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시고 네. 좀 그럴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한국인이 있었냐? 네. 예 문제겠죠. 자, 보험장터 광고입니다. 보험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19만 163원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어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자, 보험장터. 요즘 뭐 우리나라 의료 대란이라고 이야기가 많죠. 네. 그리고 응급실 이제 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올렸었어요. 예. 자, 이제 병원 이용하기가 점점 더 좀 걱정되고 지갑 사정이 더 부담되는 걱정되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는 또 미리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사실 보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자, 어차피 갑자기 들 보험이라면 최대한 나한테 최적화되고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보험 장터에 상담 받아보시고 기존 보험도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고 새로 가입할 보험도 그 리모델링에 맞춰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면 좋을지 꼭 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필수예요. 돼가고 이거 있어요. 무조건 해야 보험은 돼요. 진짜로. 네. 왜냐면 의료비가 앞으로 어떻게 뻥튀기가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험장터에서 네.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게 너무 참 서글프고 답답한데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네, 일단 우리 최대한 현명하게 준비합시다. 자, 보험장터. 자, 1544-5788 전화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고 가장 합리적인 보험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국인이 있었냐? 네. 예 문제겠죠.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 그 독립군들 어. 그 잡으면
그거 했다는 그런 거는 여명의 눈동자 같은 서 이게 나오는 게 맞은 건가요? 아 이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근데 네. 공개된 자료가 진짜 얼마 없어요. 다 태워버리고 네.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숫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 연구자분들이 한국의 국내 연구자분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네. 4명의 조선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의 이름도 다 남아 있어요. 이분 이름들이 다 남아 고창률, 김성서, 한성진, 이기수 이렇게 네 분이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사를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요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네.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인 거네요. 소련 쪽이랑 연결이 돼서 네. 여기 기록된 걸로 봤을 때는 소련 간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소련 간첩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이 이제 네 분인 건데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이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루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동원됐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특유의 표현. 그게 뭐냐면 특 2급. 그 사람들 입장에서 범죄자를 잡았을 때 네. 급수를 매겨요. 급수를. 근데 특 2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봤더니 이들을 다 731 부대로 끌고 갔었던 거죠. 근데 뭐냐 하면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 송치를 하지 않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딱히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 사람들을 731 부대로 보냈던 걸로 지금까지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 2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마도 731 부대로 갔을 것으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학계에서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건데 그들 중에 조선인은 4명인 걸로 좀 보고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731 부대 관련해서 이제 여러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항상 언급될 때마다 미국과의 연관성이 항상 이야기되거든요. 네네. 자, 요것도 이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음모론 아닙니다. 이건 실제고요. 실제인가요? 미국한테 제가 알기로는 미국한테 자료를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건을 묻어주는 걸로.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8월에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네. 1945년 네. 8월이 되면 소련군이 이렇게 쭉 밀고 내려와요. 네. 쭉 밀고 내려. 저희 그때 했어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밀고 내려올 때 바로 전보를 칩니다. 네. 내각에서 걸리면 안 되는데? 그거 자료 공개되면 우리 공개되면 좆된다. 안 된다. 다 태워라. 다 태우라 그러고 태우고 건물도 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일단 거기 남아 있었던 분들도 다 죽여요. 그 기록도 굉장히 좀 잔인한데 살아 있는데 묻어버립니다. 그 기록도 남아 있어요. 거기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도 묻어요. 그냥 생채로. 죽일 시간도 아끼려고 막 지금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일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 정성 크리처의 첫 장면입니다. 그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그 불태우고 건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성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면은 조선 내에서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거 옮겨야 되니까 이제 관동군이 조금씩 밀려 나갈 때 이걸 어디다가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길까라고 본국으로 할 때 가져가기 전에 뭔가 이게 그 허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구나. 그때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곳이 어디냐면 강계라고 하는 지금 평안북도 자강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실험실을 옮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다 태우고 막 이러는 속에 이시시로가 본인이 한 실험 결과가 아까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쭉 내려옵니다.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요. 이게 지금 경의선 타고 네네. 내려와서 쭉 내려서. 경부선 타고 경부선으로.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만주철도랑 연결되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미군한테 소식이 들어가는 건 조금 후예요. 소련군이 쫙 내려와가지고 네. 이 아까 말했었던 하바로브스키 재판이 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압니다. 뭐야 이거? 생체 실험을 했어? 이걸 알게 됐어. 네. 그 소문이 당연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그 샌더스 중령이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보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319대 신문 보고서를 미국 국방부에 제출을 하는데 그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과학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오랜 세월을 거쳐 얻은 자료다. 이런 정보를 우리 쪽 연구소에서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체 실험은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를 총액 25만 엔 정도로 얻었다. 연구에 투입된 비용을 따져보면 이는 미미한 금액이 될 것이다. 스스로 이런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합니다. 미군 책임자의 얘기. 어쨌든 뭐 이 과실은 우리가 가져가니 이 과정에 있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하다. 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이게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때 당시 이제 저희가 메가더 편에서 했어요. 네. 이쪽 지역 점령군 사령관은 메가더입니다. 그렇죠. 메가더한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샌더스가 아니요, 미국에서 미국 이제 그쪽 미국. 그 책임자가 전화를 걸어서 이미 이제 이야기가 다 된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동경 재판이 곧 열리는데 동경 재판이라고 하는 건 그 원래 전쟁이 끝나면 전범들을 다루는 재판을 해요. 네. 그건 그 니른베르크에서 이제 유럽 전선은 니른베르크 재판이었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동경 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니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 실험을 했었던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관련된 범죄들 이런 게 처벌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가더한테 거래가 됐으니 동경 재판에 올리지 마라고. 기소 못하는 거죠. 그럼 이시시로 안 죽였어요? 이시시로는 재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영화가 뭐 있냐면은 소련 쪽 영화가 요즘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예요. 소련군 공수부대들이 이게 도망가는 관동군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해서 막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이게 실제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리가 했던 프레파라트 실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진 자료 이런 거. 그게 실제 자료니까 그걸 다 챙겨서 간 거니까 그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련군도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확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미리 도망갔으니까. 그런 영화가 요즘 나오는데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소련도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처단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자료가 탐났을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일본은 그 소련은 하바롭스크 재판에서 처벌합니다. 잡아낸 애들이 있거든요. 74부대. 근데 이게 오래 살진 않고 그건 좀 미미한. 최장 15년 정도 산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과 거래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뭐냐면 731 부대라고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재판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체 실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 역사의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네. 그 국제사회에서의 입김도 미국이 또 큰 건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 그 식민지배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가 제대로 단죄가 되지 않았던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처럼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한미일 안보 동맹과 냉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미국과 서로 전쟁을 나눴었던 미국과 일본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동맹 관계. 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이념 대결 속에서 여기에 네.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제대로 된 요구를 미국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왜 지금 그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뭐 건국절이니 뭐 국적이 어땠는지 그거 대답 못하는 이유? 사실은 결국은 한미일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대한 한국의 외교 관계 속에서 뭔가 그게 누가 될까봐 라고 하는 눈치들을 보는 거. 일본의 그거잖아요. 잘못 보일까봐, 네. 밉보일까봐. 미국과 일본인 거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운 역사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잔인무도한 생체 실험조차 미국이 일본과의 감싸주니까 안보 동맹 어. 그리고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한 서로 간의 금전적 거래들 이런 속에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물론 미국에 있는 지역 주 어디 주였는지는 까먹었는데 거기 주에서 재판 결과가 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역 주에서 나온 재판 결과지 미국 국가의 정식 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이 대놓고 사과하거나 네. 그러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제가 그거는 뭐냐면 그 생체 실험과 관련된 미군 포로 관련된 부분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주의 고향에서 그걸 소송을 일본 정부에 소송을 하면서 거기는 붙었는데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는 아예 샌프란시스코 강화 지역 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 재판이다. 개인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럼 이 개인은 누구한테 그럼 피해를 받은 거야라고 해버리는데 미국 정부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가 된 거예요. 그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이 그 시험 거래했던 게 결과에 가지고 나타나죠. 거래했던 것까지 다 까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더 짜증나는 건 일단 이시시로의 말년은 알 수는 없어요. 설이 여러 가지예요. 네. 일본 내에서는 여관을 운영하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그렇게 돼. 어씨 그 여관도 무섭다. 씨. 근데 쭉 봤더니 이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교토제대였나? 어디 의대에 지도교수 이름으로 이시시로가 있어요. 와, 진짜. 학위 논문 지도 교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물인지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모르지만 근데 왜 그거를 사람들이 의심하냐 이게 진짜 이시시로일 거다라고 의심하냐면 이시시로를 제외한 731 부대에서 실제로 세균 실험을 했었던 수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이시시로는 이거 아니에요. 있죠. 이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다 병원 운영하고 교수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 녹십자래니까. 네.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일본 약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생체 실험을 많이 했던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약 개발에 다 이용이 됐다. 그래서 일본 약이 좋다라고 막 그게 녹십자라. 녹십자가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줬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썰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썰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녹십자에 그 관련된 자들이 있었고 그 데이터를 어쨌든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녹십자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돈 받고 팔았지만 이게 복사를 판 게 했던 아니라 거지. 그냥 복사를 한 거예요? 공유비였을 그렇죠. 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걔네 다 넘겨주고 우리는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한테 공유해 줄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자료를 복사해 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복사해 놓고 원본은 줬지. 근데 복사본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일본의 국립 그 의료 시스템에도 네. 731 부대에서 실험했었던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일본 탐사 보도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예. 그 뭐 국립혈액원인가? 네. 일본? 그게 그쪽 녹십자. 원장. 예, 예. 아 그게 네. 녹십자. 네, 녹십자. 예. 거기 원장이 일단 그 부대장 부대 일원이었던 관련된 의사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들 그다음에 각 병원의 원장들 이런 데도 그냥 똑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 역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냉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역사의 교훈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다음 지금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모르겠어요. 왜곡된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참 너무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동주 시인의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다른 건데 윤동주 뭐 시인도 실험 당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일화적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게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방역급수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하얼빈에 있는 그 한 부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북경부터 뭐 난징 그 네. 여러 지역에 그 이시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교도소나 이런 데서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상대로 이상한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차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건 맞잖아요. 네. 주사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형무소에서
했었던 것도 생체 실험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의심이 하고 드는 있는 거죠. 방역급 수대에서 연구한 걸 토대로 다른 형무소나 이런 데서도 테스트 수도 배드로 있잖아요. 이용했을 수 있죠. 그게 아, 윤동주 시인이 지금 된 우리가 거고. 이게 샘플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형무소에서도 요거 좀 보내줄 테니까 실험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다라고 하는 뭐 자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73의 부대 이야기가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만 이용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경에 더 큰 정치적 뭐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좀 듣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엔 좀 가벼운 거 하죠. 오늘 예. 마음이 많이 알겠습니다. 무거우니까 다음 주엔 좀 가벼운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